저는 1,000원짜리 주식만 골라서 샀습니다. 싸니까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 뒤 그 주식들 절반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도 1,000원 근처입니다. 같은 기간 제 친구는 너무 비싸다며 제가 비웃었던 50만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그 주식은 270%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싸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비싼 쓰레기였다는 걸. 오늘 제가 3년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그 기준을 여러분께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두 개의 가격표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고점 대비 70%가 녹아내린 1,000원짜리 동전주. 다른 한쪽은 1년 만에 270% 급등해버린 한 주에 50만원이 넘는 기술기업의 대장주.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싸 보이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싸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 수십 년 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박살난 바로 이 순간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기준을 여러분의 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을 2008년으로 돌려볼까요? 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박살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계좌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없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우량주 대장주를 산 사람들은 실제로 이후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싸 보이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주를 산 사람들은요. 그 주식들 중 상당수는 그 뒤로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구조를 잠깐 들여다봐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명목가격의 착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주식의 진짜 가치보다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 자체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착시에는 딱 두 개의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덫, 수량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100만원으로 10만원짜리 주식을 사면 고작 10주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요, 무려 1,000주입니다. 1,000주. 내 계좌에 보유 수량 1,000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여러분 뇌에서는 작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뭔가 대주주라도 된 것 같은 심리적 포만감이요. 이 포만감이 판단을 흐립니다. 두 번째 덫, 상승 잠재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게 빠르지 무거운 10만원짜리가 어떻게 20만원이 되겠어. 들어보셨죠? 아니면 혹시 이 말을 직접 하신 분 계십니까? 이 논리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식의 수익률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퍼센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000원이 2,000원이 되는 것도 100%고 10만원이 20만원이 되는 것도 100%입니다. 출발점이 어디냐는 수익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가격표는 뭘까요? 정답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치킨집이 두 곳 있습니다. A 치킨집은 한 조각에 1,000원입니다. B 치킨집은 한 조각에 5만원입니다. 어디가 더 쌀까요? 당연히 A죠. 그런데 알고 보니 A 치킨집은 치킨 한 마리를 100조각으로 잘라서 팔고 B 치킨집은 딱 두 조각만 팝니다.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전체를 사려면 A는 10만원이고 B도 10만원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조각 가격은 달라도 한 마리 전체의 가격은 같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한 주당 가격은 그 회사를 몇 조각으로 잘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진짜 가격은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입니다. 그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끝입니다. 이게 그 회사의 진짜 가격표입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라도 발행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시가총액은 수조 원이 됩니다. 반대로 50만원짜리 주식이라도 발행 주식수가 적으면 시가총액은 수백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싼 주식입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쪽입니다. 한 주당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 그거 나도 알아. 그래서 PER 낮은 저평가 주식 사면 되잖아. 그게 가치 투자 아니야? 워런 버핏이 하는 거잖아. 이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딱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지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시간을 2010년으로 돌려볼까요? 그해 한 40대 가장이 퇴직금 절반을 들고 증권사 창고에 앉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PBR 0.3배짜리 주식을 발굴한 겁니다. PB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가진 실제 자산 가치의 30%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공짜 아니야? 회사를 청산해도 내가 투자한 돈의 3배 이상 받는 거잖아 라며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5년, 그 주식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5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샀다면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밸류 트랩입니다. 가치 함정. 숫자만 보면 분명히 싸 보입니다. 자산 대비 시총도 낮고 PER도 한 자릿수. 그런데 왜 이런 주식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일까요? 이유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합니다. 시장이 그 기업을 싸게 취급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회사가 미래에 돈을 못 벌 거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금고 안에 현금이 여러 건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매달 손님이 한 명도 안 옵니다. 매달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가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고 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버는 능력이 없으면 그 금고는 조금씩 텅 비어갑니다. 주식시장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장부상 금송아지를 10마리 갖고 있어도 그 소가 우유를 짜내지 못하고 새끼도 낳지 못한다면 도축장 고기 가격조차 받기 힘든 것이 자본시장의 냉혹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정리된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단 하나의 마법 지표가 아닙니다. PER, PBR, ROE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만 주가는 진짜로 폭발합니다. 이 톱니바퀴 중 하나만 편식하면 그게 바로 아까 그 40대 투자자가 빠진 함정입니다. 먼저 PER부터 시작해볼게요. PER은 지금 이 회사가 버는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에 투자한 돈을 이익으로 회수하는 데 몇 년이 걸리냐는 거예요. PER이 10배면 10년, 5배면 5년입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빠르게 회수할 수 있으니 좋아 보이죠? 그 다음 PBR, 이건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배 이하면 회사 자산을 싸게 사는 셈이에요.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결정적인 세 번째 기여가 있습니다.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야말로 그 회사의 진짜 엔진 성능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똑같이 한 해에 100억 원을 벌어들인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은 무려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끝에 간신히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 B 기업은 단 100억 원의 자본만으로 가볍게 100억 원을 뽑아냈습니다. 연말 실적 기사에는 두 기업 모두 100억 흑자 달성이라고 똑같이 대서특필되겠지만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 기업의 ROE는 10%, B 기업의 ROE는 100%입니다. B가 A보다 자본 효율 면에서 10배나 더 위대한 기업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A 기업은 30명의 직원을 부려서 겨우 냉면 한 그릇 파는 가게입니다. B 기업은 직원 한 명이 냉면 한 그릇을 뚝딱 만들어 팝니다. 같은 매출이지만 효율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가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ROE라는 엔진이 강력하게 돌아갈 때 비로소 PER과 PBR의 진짜 쓸모가 깨어납니다.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주가는 폭발합니다. 하지만 ROE라는 엔진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아무리 PBR이 낮아도 아무리 PER이 싸 보여도 시장은 그 기업을 영원히 저평가의 못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한국 증시만의 특수한 사정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던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쉽게 말해서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주 환원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이익을 내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안에 쌓아두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배당도 짜고 자사주 소각도 잘 안 했어요.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주주들 손에는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한국 주식은 믿을 수 없다며 프리미엄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더 직접적으로 챙기도록 의무가 강화된 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가동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수십 년간 쌓여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2025년 초 수많은 투자 유튜버들이 SK 하이닉스를 보며 외쳤습니다. 꼭지다, 팔아라, 너무 올랐다. 그 말을 듣고 판 사람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1년 만에 270% 올랐습니다. 그때 팔지 않고 버텼다면 원금이 3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운 렌즈를 끼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HBM이라고 불리는 고성능 메모리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수 반도체입니다. 이게 전 세계 AI 서버의 심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익과 자본 효율성은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주가가 2배, 3배 올랐어도 이익의 효율이 4배, 5배로 더 치솟았다면 수학적으로 그 주식은 어제보다 오늘 더 싸진 겁니다. 가격표 숫자는 올라갔지만 그 뒤에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엔진의 출력은 훨씬 더 거대해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고점 대비 70% 폭락했습니다. 와, 엄청 싸졌다 하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이익도 같이 사라졌다면, 심지어 적자로 돌아섰다면 주가는 내려갔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 대비 주가는 오히려 더 비싸진 겁니다. 폭락했는데 비싸진 역설 이해가 되십니까? 멈춰있는 가격표만 보는 사람은 영원히 속고 펄떡이는 엔진의 출력을 보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PBR이 낮은 주식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치 함정을 오히려 기회로 뒤집는 마법 같은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탈출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튼튼한 자산을 깔고 앉아 주가가 더 떨어질 위험은 꽉 막혀 있는데 그동안 바닥을 기던 자본 효율성, 즉 ROE가 자사주 소각이나 사업 혁신을 통해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가격이 2년째 꽁꽁 묶여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 전날 밤에 집을 사는 것, 이게 가치 함정 탈출의 타이밍과 똑같습니다. 하락 위험은 이미 자산 가치가 막고 있고 상승 트리거가 새로 생긴 순간이에요. 한국 증시에서 이런 패턴이 2025년 이후 여러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금융주, 지주사들이 주주 환원 확대를 선언하면서 ROE가 올라가자 주가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숫자를 보는 사람과 움직임을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차트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지선, 저항선 이론, 그 절반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이 말을 대놓고 안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지지선에서 잠깐 반등한다고 해서 그게 싸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덜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지지선은 결국 뚫립니다. 반대로 상승하던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개미들은 아이고 너무 올랐네 팔아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가장 추가 상승 확률이 높은 순간은 역설적으로 저항선이 깨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벽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강한 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싸다와 비싸다의 진짜 정의는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닙니다. 상승 확률이 높은 주식이 바로 싼 주식이고 하락 확률이 높은 주식이 비싼 주식입니다. 이 정의를 뇌에 새겨두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PER, PBR, ROE.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나 재무제표 못 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무제표 못 읽어도 됩니다. 영어 어닝콜 못 들어도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30초면 그 섹터의 주도주를 알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커닝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반대로 쓰고 있어요. ETF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ETF를 안전빵 분산 투자 도구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싫을 때 사는 거라고요.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ETF의 진짜 정체는 수비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가장 완벽한 커닝 페이퍼입니다. 모든 ETF는 법적으로 어떤 종목이 몇 % 담겨 있는지를 공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수십, 수백 개의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 ETF가 가장 많은 돈을 태우고 있는 종목, 그게 바로 그 섹터의 주도주입니다. 원전 ETF에 들어가면 원전 주도주가 보이고 방산 ETF에 들어가면 방산 주도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교체되면 ETF 구성도 자동으로 리밸런싱 됩니다. 여러분이 시장 흐름을 매일 공부하지 않아도 ETF 운용사가 대신 주도주 순위표를 갱신해주는 셈입니다. 이걸 공짜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반대쪽 시각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도 짚어드려야겠죠. 우리 채널답게 좀 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몇 가지 반대 의견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반론,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ROE는 부채를 잔뜩 써서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거든요.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자가 불어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E를 볼 때는 반드시 부채 비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반론, PER이 높은 성장주는 결국 버블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익이 전혀 없는 인터넷 기업들이 PER 수백 배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결국 폭락했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얼마든지 과대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냥 기대감만 부풀려진 건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반론. 개인 투자자가 ROE, PBR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팀을 이뤄서 분석하는 걸 개인이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ETF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분석이 어렵다면 이미 분석된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반론. 시장은 비효율적이라서 싼 주식이 오를 때도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전, 세력, 테마, 이런 것들이 단기 가격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결국 이익과 수렴한다는 것은 수백 년간의 자본시장 역사가 증명합니다. 단기 게임을 하실 건지, 장기 게임을 하실 건지, 이 선택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싼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주식이 싼 겁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의 본질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서 싼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익에 비해 지금 가격이 낮을 때 그 주식이 진짜 싼 주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주식 계좌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30, 40대,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려는 50, 60대, 사회초년생으로 첫 투자를 시작한 20대, 이 모든 분들이 올바른 기준 하나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 손실률로 나타납니다. 주식 계좌 하나가 한 가정의 노후를 결정하고 아이 교육비를 결정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결정합니다. 어차피 주식이란 게 운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기준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기준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계좌에서 진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2026년 투자 체크리스트를 꺼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계좌에 들어있는 이 주식, 나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샀는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솔직하게 주가가 떨어져서 샀다는 대답이 나왔다면 지금 당장 그 기업의 ROE와 이익 성장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기업은 번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인 나에게 돌려주고 있는가? 2025년 상법 개정 이후 이 질문은 정말 결정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라도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두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주식은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에 들어갈 자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A 기업, PER 5배, PBR 0.5배, 누가 봐도 완벽한 바닥. 하지만 최근 3년간 이익은 제자리 걸음이고 ROE는 5% 남짓. B 기업, PER 30배, PBR 4배, 연일 사상 최고가 돌파 중. 하지만 매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ROE는 20%를 훌쩍 넘음. 지금 당장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A를 택하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 B를 택하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의견에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에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수십 년 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로 박살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상법 개정, 밸류업, 외국인 자금 유입, 이게 진짜 구조적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짝임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다음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폭발한 그 결정적 계기와 지금 한국의 상황 사이에 섬뜩할 정도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